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번 주네요. 축하드려요. 네. 네. 미리 합격을 축하드린다고요. 네. 자,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마지막 동영 2주차 문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뭐 배우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걸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고, 모르는 걸 그냥 찍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고요. 네. 제발 부탁이니까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문제랑 싸워서 못 이겨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그냥 총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총론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우지 않아서 많이 어려워요. 근데 총론이 기본적으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가끔 이제 1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총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냥 우리 배운 내용 중에서 나오면은 푸는 거고, 아니면은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셨죠?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1번은 답이 4번인데, 네. 그래요. 1번부터 실망이 클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2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1번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죠.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은 지방세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죠. 예,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에 보시게 되면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건 재산세에서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표준세율 제도라는 것은 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용어 문제가 나왔을 때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가감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인데 그건 지방세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국세에서는 표준세율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인세에 속한다 그랬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나와 있죠? 예, 그때 자, 지방세죠. 전부 다 공통점은. 지방세는 다 물세고, 그 중에서 인세 구조는 재산세만 있어요. 재산세에서 우리가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종합합산이다 해서 인세 구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취등록세에는 인세 구조가 없습니다. 4번은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맞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 우리 독립세냐 부가세냐, 따로 낼 수 있는 세금이냐,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냐, 이때 부가세 종류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종량세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량자, 중간에 량자가 들어가 있죠? 즉 수량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수량으로 계산하는 것 중에는 말소등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서는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지방세는 자, 지방세는 대부분이 전부 다 무슨 세율을 적용하느냐? 표준세율 구조예요. 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세 중에, 지방세는 전부 다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지방세 중에서 표준세율 구조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지방소비세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게요. 지방소비세만 유일하게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가감 조정이 가능한데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면 부가가치세의 일종인데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이게 일반 소비세예요. 근데 이게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국세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이 소비를 했는데 왜 니들만 가져가 우리도 좀 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걷어가 해서 원래 따로 걷어야 되는데 이걸 따로 걷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따로 걷지 말고 일단 부가가치세 거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따로 띄어서 지방 소비세로 지자체로 돌려줄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 소비세를 따로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따로 내지는 않아요. 그냥 10% 부가가치세만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물건값 안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걷어서 그중에 일부를 지방 소비세로 따로 줘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징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방세 중에서 가감 조정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그게 지방 소비세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독립세라는 게 있고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독립세라는 게 있고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다 독립세예요. 따로 걷는 세금입니다. 근데 다른 세금에 붙여서 걷는 세금이 딱 두 개 있다. 그게 뭐하고 뭐다?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딱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정도쯤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자, 2번은 답이 1번이죠. 자, 법정신고기한 및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법정신고기한하고 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일단 무슨 세금을 물어봤는지를 먼저 봐야죠. 그랬더니 1번은 무슨 세금을 물어본 거예요? 취득세죠. 그러면 취득세 일단 동그라미 치고 가시는 거예요. 2번은 뭘 물어봤어요? 재산세죠. 3번은요. 등록면허세고 4번은요. 양도소득세예요. 5번은요. 종합부동산세죠. 자, 그러면 1번을 봤더니 취득세인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한대요? 60일 이내예요. 그것도 허가일부터. 자, 우리가 허가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전자가 들어가야죠. 허가받기 전이라고 해야죠. 근데 여기는 허가받은 후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아시겠죠? 자, 2번은 재산세인데 2분의 1로 나왔죠. 2분의 1씩 내는 경우는요. 주택밖에 없죠. 그래서 물건 받더니 주택 맞죠? 3번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죠. 맞고. 4번은 3개월짜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3개월짜리는요. 부담부징여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부담부징여 맞죠? 5번 종합부동산세는 어찌됐든 간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기한을 물어봤으니까 끝나는 날만 대답하면 되죠. 기간을 물어봤으면 1일부터 15일이라고 하면 되지만 기한은 언제를 말해요? 끝나는 날을 말하죠. 설마 5번으로 가셨어요? 잘하셨어요. 뭐 딱히 위로의 말을 못 해드리겠네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취득세 신고 기간이 총 4개가 있습니다. 60일짜리가 하나 있고 6개월이나 9개월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짜리가 하나 있고 30일짜리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기간은 2개밖에 없죠. 등록면허세 신고기간은 60일 6개월짜리 없고 무조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이후에 추가로 낼 때는 30일 이내에 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죠. 단 종합부동산세만큼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재산세의 고지서상 납부기간은 두 번이죠. 7월달하고 9월달이죠. 내는 날짜는 16일부터 말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12월달이죠. 1일부터 15일까지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라는 게 있죠. 그때 예정신고는 2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3개월짜리가 하나 있죠. 그리고 확정신고는 무조건 다음 연도 5월달이죠. 다음 연도 5월달. 그래서 1일부터 31일까지죠. 1일부터 31일. 자, 그래서 신고기한이나 고지서상 납부기간 정확하게 여러분들 외워주시길 바라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중복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나오는 날짜가 양도소득세에서 나온다거나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날짜가 취득세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도 서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아시겠죠? 중복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만 중복이 되는데 그게 요 두 개만 중복이 되죠. 그리고 우리 취득세에서 60일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하고 허가일로부터 60일. 그때 허가일로 가는 경우는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만. 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답은 1번이죠. 자, 일단 2번부터 볼게요. 2번을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틀렸죠.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그 다음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네. 그러니까 확정은 맞는데 성립 시기가 틀렸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결정해주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3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맞죠?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아니죠?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죠. 결정. 단 납세자가 신고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는 예외적인 거죠. 여기는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4번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맞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아니죠.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5번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틀렸죠. 재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6월 1일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과세기준일이라고 하죠.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자 지방자치단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취득하는 때예요.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재산세는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시기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가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리고 수시부가가 나오면요. 사유가 발생하는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다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고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전부 다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도요.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신고로서 확정되느냐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1번을 봤더니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신고죠. 근데 취득세를 뭐 했대요? 기한후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기한후 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기한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자, 기한 후 신고가 나와요. 혹시라도 기한 후 신고가 나오면 확정력이 있다 없다? 확정력이 없어요. 확정력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지자체나 세무서에서는 다시 뭐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확정력 자체가 없으니까. 아시겠나요? 그때 언제까지 결정해 준다 그랬어요? 3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그랬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수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확정력이 없을 수도 있고 확정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수정신고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가 하는 거거든요. 무신고자가 하니까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수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거거든요. 수정신고는.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일부라도 신고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세금은 두 종류예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 결정으로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는데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을 수정신고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 대표적인 게 취득세 같은 경우 그러면 취득세는 원래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인데 과소신고했으니까 일부라도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확정력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수정신고가 들어갔으면 확정력이 있는 건데 결정으로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거든요. 그중에 재산세나 종부세는 원칙이 신고 의무가 없죠.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더라도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니까 다시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속세, 증여세도 기한 내 신고를, 과소신고를 하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자체가 확정력이 없죠. 그러니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거 맞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틀려요. 기한 후 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수정신고는 경우에 따라서 확정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상세한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방세 기본법상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답은 5번인데 1번은 뭘 물어봤어요? 소멸시효를 물어봤죠. 여러분들 소멸시효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지방세네요. 지방세는 무조건요. 5년입니다. 5억 원 이상일 때 10년짜리는 국세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 기억번은 틀렸고요. 니은번은 뭘 물어봤어요? 제척기간을 물어봤죠? 제척기간을 물어봤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무신고는 몇 년짜리예요? 7년짜리죠. 니은번 맞죠? 디귿번을 봤더니 역시 뭘 물어봤어요? 제척기간을 물어봤어요. 제척기간을. 그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역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몇 년짜리인데? 7년짜리인데 앞에 타인 명의가 나왔죠? 맨 앞에. 명의신탁은 10년짜리예요. 니을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기간을 물어봤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원래는 몇 년짜리예요? 7년짜리인데 상속이나 증여가 원인이면 이것도 10년짜리예요. 미음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기간을 물어봤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그러면 원래는 몇 년이에요? 7년짜리인데 맨 앞에 명의신탁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도 10년짜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제척기간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사기나 부정행위였을 때, 그 다음에 무신고였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였을 때. 그때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다 몇 년짜리예요? 10년입니다. 무신고는요 7년짜리고 그 외의 나머지는 5년짜리인데 지방세의 경우에 자, 단 여기에서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가 하나 있는 게 원래 자, 지방세 중에서 무신고가 원래 몇 년이에요? 7년인데 여기에 10년짜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10년짜리. 그러니까 지금 니은, 디귿, 니은하고 니은번부터 미은번까지는 다 무신고예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원래는 몇 년이 원칙이에요? 7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근데 10년간 부과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재산을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몇 년까지 가느냐? 10년까지 가고 그때 증여의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명의신탁이 같이 들어가요.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은 원래 증여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은번은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몇 년짜리인데? 7년짜리인데 디귿, 니을, 미음은 타인명의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다 또는 명의신탁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다 명의신탁이거나 상속이나 증여거든요. 걔들은 다 몇 년짜리예요? 10년짜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번을 봤더니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요? 아니죠. 분류과세죠? 예,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한다. 부부합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죠. 그게 취득세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 특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지방세이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원래 농어촌 특별세를 따로 거둘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세금에 붙여서 걷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낼 때는 취득세를 낼 때 뭐까지 같이 내요? 농특세까지 같이 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낸 돈 중에서 취득세는 지자체로 보내주고 농특세는 국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 다음에 4번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체납준비를 말하며 징수 순서는 체납준비, 가산금, 지방세이다가 아니라 체납준비가 1번이고 지방세가 2번이죠. 가산금이 3번이고요. 순서. 자, 그래서 체납처분비는 총 몇 개다? 징수금은 총 몇 개다? 3개까지입니다. 징수금은 총 3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징수금의 순서는 체납처분비가 무조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불복 청구 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부가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고지서를 받아요.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자, 고지서를 받았으면 고지서에 납기가 있겠죠. 이때까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더라. 그러면 지자체나 세무서에서는 다시 뭐 할까요? 또 고지서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뭐해서? 압류해서 나중에 매각을 시키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인데 그때 요 압류해서 자, 그러면 이때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겠죠? 그리고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체납처분비라고 하죠. 체납처분비.
아시겠죠? 그러면 요 재산이 매각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뭐라고 하는 거냐?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요 재산이 매각됐을 때 받을 돈은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세금 안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 돈도 발생했겠죠. 그 다음에 이 돈도 발생했겠죠.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서 이 세 개를 재산이 매각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징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징수금의 순서는 체납천비가 1번이고 지방세가 2번이고 가산금이 3번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 가서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불복이라 그래요. 불복이라고 하는데 그때 불복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해서 안 받아주면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를 해요.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송을 제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송은 어디 가서 제기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누구한테 가서 먼저 따져야 되느냐? 나한테 처분했던 사람한테 가서 먼저 따지는 게 원칙이에요. 나한테 처분했던 사람. 그러니까 국세면은 누구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국세면. 근데 세무서에서 가서 따지는 걸 뭐라 그래요? 이의신청이라 그래요. 근데 세무서에서 안 받아주면 국세청장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전주시에서 부과를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따지고요? 전주시청 가서 따지라고요. 그래도 안 받아주면 도청 가서 따지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분청에 가서 먼저 따지는 것을 이의신청. 그 위에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 게 심사청구. 그래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십시오. 근데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독립기관입니다. 물론 별로 효력은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따져도 돼요. 단 이때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냥 바로 심사청구나 뭘 해도 돼요. 심판청구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틀린 문장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신 심사청구한 사람이 심판청구는 못 해요. 여기는 같은 기관이니까, 동급이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와서 뭐 했느냐? 불복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고 있겠죠. 그러면 고지서상 납부기간이 지났겠죠. 그러면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또다시 고지서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복을 하더라도 집행에는 영향이 없어요.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데 어디에서는 멈춰야 되느냐? 매각에서는 멈춰야 돼요, 여기서는요. 팔아놓거나 나중에 매각해놓고 만약에 지자체나 세무서가 패소해버리면 그 재산 다시 돌려주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은 하지 말도록 돼 있느냐면 매각은 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그대로 집행해도 좋다. 압류까지는 집행해도 됐지만 공매는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며칠간은 불복을 했을 때 요 매각 있죠. 요 매각은 30일간 보류하도록 돼 있어요. 요 매각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거기까지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총론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올해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한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 수정신고는요? 과소신고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기한허신고나 수정신고 언제까지예요? 통지받기 전까지예요. 그러면 통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허신고나 수정신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통지가 된 부분은 기한허신고나 수정신고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 있죠? 자, 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 꼭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가산세 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를 최대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최대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무슨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이 되는데 1개월 이내 하게 되면 50% 감면되고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20% 감면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정신고를 최대 몇 년 이내 하게 되면 2년 이내 하게 되면 무슨 가산세가?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아니에요. 이때는 무슨 가산세예요? 과소신고 가산세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6개월 이내면 50%, 1년 이내면 20%, 2년 이내면 10% 감면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낼 때, 어차피 양도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도 내야 되고 지방세도 내야 되거든요. 국세로 내는 항목이 양도소득세고 지방세로 내는 항목이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옛날에 무슨 세금이냐면 주민세. 우리 소득세를 내게 되면 10% 주민세 낸다라는 이야기 혹시 아세요? 그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세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110만 원을 내요. 1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내는 거고 10만 원은 지방소득세로 내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양도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두 개를 내시는데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 의무를 안 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가서 확정신고 때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도 왜냐면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이니까 단 감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만 감면돼요. 신고 관련 가산세를 몇 프로 감면받느냐? 50% 감면받아요. 50% 감면됩니다. 그래서 아예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되고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50%가 감면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중에 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요 세 개. 자,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자가 확정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감면받을 수 있다고요. 그죠? 감면되죠? 자, 감면이 되는데 단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죠? 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거 절대 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이건 전부 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고 쪽만 가산세가 감면이 되는 거죠. 신고 관련 가산세만 감면이 되죠. 그래서
신고만으로 감면이 가능해요. 무엇만으로? 신고만으로. 그러니까 굳이 납부까지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무엇만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다? 신고만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요 몇 프로 감면받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한후 신고는 50% 또는 20% 감면인데 50%는 언제? 1개월 이내, 20%는 6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50%, 20%, 10% 감면되죠? 그래서 이때 50%는요. 6개월, 20%는 1년, 10%는 2년 이내입니다. 아셨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우리 국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죠? 자, 얘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는데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있어요. 국가도 가산세는 내요. 근데 무엇은 안 내는 거예요? 가산금은 안 내는 거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지자체 범위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조합도 들어간다라는 사실. 여기까지는 좀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문제 나오면은 그냥 찍어야 돼요. 방법이 없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는 뭐 취득세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웠나요? 자, 6번을 한번 보죠. 자, 6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자, 1번은 지금 뭘 물어봤어요? 표준세율을 물어봤으니까 뭐에 동그라미 치고 가야 돼요? 그렇죠. 분할에 동그라미를 쳐야죠? 분할이면 물건 볼 필요 없죠? 분할은 무조건 2.3이니까. 그래서 1000분의 23 맞죠? 자, 2번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임시건축물이에요. 임시건축물이면 비과세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데 1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가 틀렸죠. 네. 자, 3번은 자, 3번은 기준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재산분할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준세율 대상이 아니죠.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빼는 경우죠.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자,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의 동그라미? 분할입니다. 분할은 취득이 아니에요? 무조건 취득이죠. 취득세 내야죠. 가로 안에 지분 초과했다 안 했다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지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는 뭘 판단할 때? 세율 판단할 때 세율.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인데 만약에 지분 초과분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세율 문제가 나왔으면 지분 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세율 문제가 아니잖아요.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으니까 지분 초과 여부는 따지지 말라고요. 그냥 분할 자체가 취득이라고요. 자, 5번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이니까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이전은 건축의 일종이잖아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건축이니까 취득 맞죠? 네.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네. 중간에 역시 이전한 건축물가액이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했다 안 했다 이건 볼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건 뭘 판단할 때? 역시 세율 문제 판단할 때.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자, 우리 분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총유물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 공유물 분할은 취득이 아니에요? 무조건 취득 맞다고요. 취득 맞아요. 합유물 분할은 취득이 아니에요. 역시 취득 맞아요. 취득 맞죠? 총유물 분할은 취득이 아니에요. 역시 취득 맞아요. 그래서 전부 취득이에요. 전부 취득인데 그중에 공유물하고 합유물은 원칙에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단 지분 초과분이 있었으면 지분 초과분이 있었다면 그때는 지분 초과분이 있었으면은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거죠. 기준세율 빼요, 안 빼요? 안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총유물 분할은 원래 그냥 표준세율인 거고 얘는 여기서는 기준세율 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빼는 경우는 뭘 분할했을 때뿐이냐? 공유물하고 합유물을 분할했을 때뿐이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총유물 분할이 나왔으면 이때는 기준세율 뺀다, 안 뺀다? 안 뺍니다. 자, 근데 취득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요. 그때는요. 전부 다 취득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 초과분이 있냐 없냐는 뭘 물어볼 때 세율 문제였을 때는 봐야 되지만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였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자, 건축물 이전이 나와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렇게 나왔을 때 단서를 2개를 줍니다. 이전한 건축물가액이 종전 건축물가액을 자,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초과하지 않았어도 취득. 초과했어도 뭐예요? 취득이라고 해요. 대신 초과하지 않았으면 내 것만 가져왔으니까 표준세율에서 무슨 세율을 빼는 거고 기준세율을 빼는 거고 초과했으면 그냥 무슨 세율로 가는 거고 표준세율로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요. 취득이냐 아니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여부를 볼 이유가 없죠. 아시겠죠?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답이 1번이죠. 자, 1번에 봤더니 취득가액에 포함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할부이자예요. 할부이자나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되죠. 그래서 취득자를 봤더니 누구래요? 법인이 아니래요. 법인이 아니면 포함이 안 되죠.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 뭘 물어봤어요? 과세표준을 물어봤는데 증가한가액이래요. 결론부터 보고 들어가자고요. 결론부터.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개수가 나왔어요. 개수는 무조건 증가한가액이죠. 면적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면적은 뭘 판단할 때? 세율. 면적이 증가했으면 표준세율.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기준세율이죠. 근데 자,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때는요. 면적에 관계없이 무엇은 늘어날 거니까? 가액은 늘어날 거니까.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맞죠? 3번을 봤더니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설립시예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 아니죠? 4번에 봤더니 취득세가 과세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대수선을 했답니다. 공동주택을 개수하면은 원래는 비과세인데 대수선일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과세한다 그랬죠. 5번을 봤더니 끝에 가서요.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그죠? 자,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봤더니 재분할이 나왔습니다. 자, 재분할은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아요. 그것도 무슨 취득이냐면 증여취득이에요. 단 재분할이 됐을 때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재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재분할을 했을 때죠.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재분할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취득이 맞죠. 그것도 무슨 취득이에요? 증여예요. 여러분들 재분할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다른 사람하고 다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그래서 재분할이 나왔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재분할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그것도 무슨 취득에 해당한다? 증여 취득에 해당한다. 증여 취득. 단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재분할이 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또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답이 알겠어요?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돼야죠.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이 맞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입니다. 3번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신탁이 나왔는데 신탁은 원래 비과세죠. 단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되면 취득이죠.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새로운 위탁자가. 4번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누구 거예요? 조합원용이에요. 조합원용. 조합원용이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죠. 5번을 봤더니 끝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면적 비율로 안 분한대요. 면적 비율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서는 면적으로 나누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셔야죠. 우리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납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안 분하라 그랬죠. 안 분할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하십시오.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답이 1번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딱히 배우지는 않았어요. 딱히 배우지는 않았는데 자, 우리 과점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과점 주제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사가지고 와서 주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요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 주식은 없어요.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가 있을 뿐이지 주식은 없죠.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가 있죠. 부부, 기주, 파 할 때. 근데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취득세 안 내요. 근데 이걸 취득함으로 인해서 지분율이 50%가 초과가 되면 이 사람들을 무슨 주주라고 하느냐면 과점 주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과. 초과니까 과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순간부터는 실제로는 뭘 샀지만 주식을 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봐요? 이걸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50%가 넘어가게 되면 독점적인 권한이 가능하잖아요. 독점적인 권한이 가능하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갖는 기능이 뭐예요? 의결권이거든요. 의결권.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5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내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이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뭘 샀지만 주식을 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뭘 산 걸로 봐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간주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은 뭐냐? 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자,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야기는 지분율이 얼마가 넘었다는 소리예요? 50%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뭘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봐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요 과점주주가 된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취득일이죠? 그것도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취득세 내십시오. 그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면 되죠. 그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뭐냐? 당연히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가액입니다. 그때 요 주주들은 뭘 취득한 걸로 봤어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봤죠. 그래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등을 얼마만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뭔만큼?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등기부에 표시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요? 기준세율을 적용을 하겠죠. 단 그게 어느 시점에?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납세무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돼야 되고, 그게 무슨 법인이어야 돼요? 비상장 법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가 있었어야 돼요? 취득행위가 있어서 지분율이 얼마가 넘어야 돼요? 50%가 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설립 시점에 설립일 이후가 아니라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거나, 또는 상장법인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되거나, 또는 취득행위 없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번을 보니까 2번에 뭐예요? 상장법인이에요. 상장법인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납세무가 있을 리가 없죠. 2번 틀렸죠? 3번은 설립시가 나왔어요. 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됐으면 납세무는 당연히 없어야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감자가 나와 있죠? 감자. 네. 감자가 바로 취득행위 없이 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먹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감자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요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 수분에, 즉 전체 발행 주식 수분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식 수예요. 그러면 지분율이 올라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지분율은 올라가요. 그러면 내 주식 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주식을 취득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과점주주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데, 내 주식 수는 가만히 있으면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역시 지분율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죠. 이게 감자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분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나는 한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봤더니요,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됐대요? 50%예요. 50%면은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죠. 50%가 초과가 돼야 과점주주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1번을 보시게 되면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2차 납세무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과점주주고, 과점주주가 되면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되, 그때 50% 초과 여부는 주주 한 사람만 따져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요? 특수관계인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가 납세물을 져야 돼요? 연대에서 책임을 져요. 연대에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때 그러면 요 법인에 대해서 요 주주들은 무슨 납세물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법인에 대해서 주주들은 2차 납세물을 져요. 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주끼리는 무슨 납세무가 있고 연대 납세무가 있고 법인에 대해서 주주는 2차 납세무가 있어요. 2차 납세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부족분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는 것을 2차 납세무라고 하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법인세를 내야 돼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인이 법인세를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인이 법인세를 왜 못 내고 있을까요? 뭐라고요? 망해서? 법인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벌었는데 왜 법인세를 세금을 못 내고 있을까? 돈을 어디다 썼단 소리죠? 그러니까 못 내고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설비 투자라든지 고용 확대라든지 이런 데 썼으면은 봐줘요. 그때는 결선 처리를 해서 봐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안 썼는데 돈이 없다? 그 말은 결국엔 하나밖에 없어요. 주주들이 다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배당받아서. 그러니까 원래 세금 낼 돈을 빼고 나머지를 주주들이 배당을 받아가야 정상인데 지금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주주들이 다 받아갔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주주 너희들이 일부 책임져. 그래서 주주들한테 무슨 납세물을 주는 거예요? 2차 납세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 설명해놓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건너뛸 걸.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그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얘인데. 요거. 요 지분율 계산하는 건 아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제발. 저도 살고 싶어요. 지분율 계산하는 건 알겠어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얼마에 대해서? 뭐라고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지분율 모두 다시 과점 주주가 되면 증가 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건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죠. 자, 10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이죠. 자,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등기는 안 했대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죠? 자, 니은번은 지상권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래요. 취득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상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상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에 지상권 없다고요. 아시겠죠? 디귿번을 봤더니요. 자, 계약이 해제가 됐답니다.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 안 되겠죠? 니을번을 봤더니 교환으로 취득을 했대요. 교환으로 취득했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는데 철골조리식 주차장이 과세 물건 맞아요? 맞죠? 철골조리식 주차장은 시설이에요. 시설.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죠.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이런 것들 있죠? 예. 그 다음에 미음반 환매로 취득을 했답니다.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표준세로 해서 기준세를 빼잖아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내야죠, 당연히. 비읍번에 봤더니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했답니다. 기부 체납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비과세죠. 비과세잖아요.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면 비과세한다. 단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은요. 그때는 과세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11번 보죠. 11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뭐 이건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디귿번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연부이자예요. 연부이자.
연부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데 취득자가 개인이면 포함 안 한다 그랬죠. 봤더니 여기서는 취득자가 누구예요? 개인이네요. 개인. 첫 번째 줄에 개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함 안 되죠. 나머지는 원래 포함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12번 문제를 보죠. 자, 12번은 답이 5번이죠. 자, 1번에 봤더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대요. 자, 우리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상거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국수, 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해서 검증돼야죠. 그래서 봤더니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해서 검증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유상일 때만 하는 거니까 굳이 유상이라는 글자가 안 나와도 되죠. 2번을 봤더니 신고납부를 물어봤는데 법정기한 내에 뭐 하고자 한대요? 등기하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돼요? 등기하기 전까지죠. 3번은 역시 신고납부를 물어봤는데 며칠짜리가 나왔어요? 30일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취득 나와 있고 중과가 나와 있습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면 30일짜리가 맞죠?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때 가산세는요, 제외하고 공제하죠. 4번은 100분의 10을 가산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답니다.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몇 프로? 10%죠. 5번은 끝에 가서 봤더니 부과한대요. 부가세 문제죠? 그것도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대요. 자, 20%를.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뭔지 아시죠?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가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등기까지 해야 되는 취득이 있고요. 취득은 했지만 등기를 안 해도 되는 취득이 있고요. 취득행위 없이 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였는데 지금은 이걸 합쳐서 무슨 세금 하나로 내요? 취득세 하나로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일단 취득을 했으면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 내십시오? 취득세를 내시고, 단 취득행위 없이 등기할 때만 무슨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그때 요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10%고 요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20%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동시에 붙는 경우도 있고 농특세만 붙는 경우도 있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안 붙고. 문제는 이제 얘가 문제예요. 여기가. 그러면 취득과 등기 다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표준세율 대상이죠. 표준세율 대상은 취득과 등기 다 내고 기준세율 대상은 취득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세율 대상에서는 취득과 등기를 다 내죠. 그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둘 다 붙잖아요. 그때 우리 취득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예요? 2%죠. 그래서 2%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의 10%가 농어촌 특별세고 그 2%를 뺀 나머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을 했다. 신축을 했으면은, 자, 신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에 신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무슨 세금 내셔야 돼요?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1억에 몇 프로? 2.8이죠. 그래서 280만 원 내라고요. 자, 이제 취득세를 냈으니까 부가세 붙여야죠. 그때 농어촌 특별세 붙죠. 농어촌 특별세는 2.8% 중에서 2%만 빼내요.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여기에 10%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을 내라고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얼마를 내느냐? 그 1억에
2%를 뺀 나머지 얼마? 0.8이니까 80만 원이죠. 여기에 20%인 16만 원을 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16만 원 내야 돼요. 만약에 매매로 취득을 했다. 매매로. 그러면은 1억짜리를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 내셔야 돼요? 취득세 내야죠. 1억에 몇 프로? 4%죠. 그래서 상가였다면 4%죠? 그러니까 얼마 내야 돼요? 400만 원 내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1억에 몇 프로? 2%인 200만 원에 10%인 20만 원을 내는 거고요. 지방교육세는요. 1억에 나머지 2%인 200만 원에 20%인 4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내는 거예요? 460만 원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4.6%라 그래요. 그냥. 실무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하게 되면 그냥 4.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4.6%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2%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의 10%가 농특세라고 해요. 농어촌 특별세는 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가지고 2%만 가지고 계산한 금액의 10%가 농어촌 특별세고 지방교육세는요. 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의 20%가 2%를 뺀 세율의 20%가 지방교육세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방교육세 나왔죠? 지방교육세 나왔으니까 20% 맞죠? 어떤 세율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뺀? 2%를 뺀. 맞잖아요. 맞죠? 그게 유상이고 주택만 아니었다면. 유상이고 주택이면 이게 안 돼요. 안 하고 싶다, 이건. 이걸 왜 내가지고, 진짜. 사람 불편하게. 자,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낸 문제 아니에요. 어쩐지.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1억짜리를 그러면 일단 취득세는 1억에 몇 프로 내야 돼요? 1% 내야죠? 6억 이하가 1%니까 유상이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 내죠? 농어촌 특별세는요. 1%든 어쩌든 관계없이 그냥 2%로 잡아요. 무조건. 여기에 10%예요. 20만 원 내야 돼요. 이제 지방교육세가 문제예요. 원래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2%를 빼야 되는데 못 빼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율의 절반만 잡아요. 50%만. 그러면 50만 원이죠? 여기에 20%니까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가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3% 낸다 그래요.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또 농특세가 면제니까 110만 원 1.1% 낸다 그래요. 그래서 중개업소에 가보시면 그 책상에 세율표가 쭉 있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봐도 돼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검색해보면 딱 나와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물론 6억 원 이하였을 때 85제곱미터 초과는 1.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차이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2%로 계산한 금액의 몇 프로예요? 10%인데 지방교육세는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50%만 잡아요. 그 금액의 2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말만 없었으면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나왔으니까 하나는 기억을 하게요. 지방교육세는 20%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1000분의 20을 뺐다 그러면 몇 프로를 뺀 거예요? 2%를 뺀 거거든요. 2%를. 아셨죠? 네. 자, 근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서요. 1000분의 20을 뺄 수가 없어요. 2%를 뺄 수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 세율의 얼마를 잡는 거예요? 절반을 잡는 거예요. 절반을. 네. 그 정도쯤만 보시길 바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13번부터 계속 갈게요.